예, 김민수 최고위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이렇게 또 뵙네요. 그러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지금 투샷은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다가 네네 오늘 이렇게 MC를 맡고 계신지 몰랐네요. 네, 와서 알았네요. 네. 네네. 제가 미리 또 반갑습니다. 네. 언지를 드리고 싶었지만 저도 사실 네. 오늘 와서 알았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아주 좋아하는 그 우리 당내 대변인이자 뭐 아우이기도 하고 앞으로 아주 역량 있는 보수의 보물 인재가 될 것이라고 항상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또 우리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과 우리 또 화요일 네. 아침을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예. 그 쭉 바뀌시는 건가요 이제? 일단은 이번 주 휴가를 가셔서 제가 네. 이번 주 진행은 다 하게 됐고요. 다음 없을 때 아예 자리를 노려보세요. 근데 이제 그 자리도 이제 그냥 고용된 진행자면 제가 노릴 텐데 우리 또 이제 대표님이시기 네. 때문에 대표님 자리를 노릴 수는 없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또 제가 쭉 뉴스 브리핑 좀 드렸는데 네네. 아마 그 내용 중심으로 질문 드릴 것 같습니다. 네네. 좀 당내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일단 어제 인천시당에서 또 현장 최고위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또 저도 영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어제 사실 인천시당에서 좀 뭐 여러 좋은 이야기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 이제 유정복 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그럼요. 시정의 네. 긍정적인 평가, 뭐 1,000원 월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많았는데 어제 사실 일부 조금 아쉬운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그게 좀 뉴스에 더 많이 이게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또 표현까지 등장을 했고 뭐 후보의 짐이 되고 있다 지도부가 사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일단 뉴스가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상황? 참 제가 윤상현 의원도 좋아하시는 분이라 참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국민의힘 정치인들 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국민들께 왜곡된 정보를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아침에 그 현장에 대표님보다는 한 10분 빨리 도착했습니다. 네. 예, 10분 빨리 도착했는데 차가 내리자마자 지금 진짜로 현장에서 선거를 뛰고 있는 예비 후보와 후보들이 쫙 나와 계셨고 네. 제가 내릴 때 제 이름까지 연호하시고 화이팅 해주시고 네. 악수해서 기달라고 하시고 뭐 대표님이 내리셨을 때는 정말 장동혁 연호가 끊이지 않았고 이거는 아마 영상 찾아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고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도 장동혁 대표님과 사진 찍고 악수하고 연호를 차 탈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30번 50번도 하신 것 같아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에게도 저에게도 응원해달라 힘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치지 않으셨고 이분들이 지금 이기려는 의지가 있으시고 이분들이 싸우려는 의지가 있는데 정작 그들의 장수라고 하는 당협위원장들의 입에서 정치적 발언을 최고위 회의에서 한다. 이것은 그분들은 지금 이 6.3 지방선거를 이기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원외 당협위원장을 4년 반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2019년부터 원외 당협위원장만 4년 반을 했고 대변인을 1년 반을 했었었는데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는 직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 국회의원하고 같은 직제예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은 원내 당협위원장인 거고 국회의원 배지가 없는 당협위원장을 원외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건데 당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의 직급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명 한 명이 성주예요. 분당을 당협위원장 하면 분당을을 지키는 성주인 것이고 장수인 것이고 그리고 성동갑 당협위원장 하면 성동갑을 지키는 장수인 겁니다. 근데 이 장수들이 이 밑에서 싸우고 있는 진짜 현장에서 내가 선거를 뛰는 사람들은 사기가 충전해 있는데 이 장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 질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 장수로서의 지금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다라고 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당협위원장 4년 반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협위원장 낮은 위치의 직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년 반 동안 최고위에서 마이크 잡을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저게 흔치 않은 기회인 줄 아세요? 맞습니다. 당협위원장이 원외 당협위원장이 지금 각 방송국의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오지 않는다. 맞습니다. 사실 최고위원회
유일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2번 이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때 내가 내 의지와 싸울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메인 권한입니다. 근데 원외당협위원장이 지금 이 권한을 가졌다면 이 선거철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짜 선거를 이기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나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리 인천 지역에서 그간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저 믿고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한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들로 인해서 인천의 발전이 얼마나 막혀왔는지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이 짧은 마이크 3, 4분 시간을 어떻게 이 중요한 시점에 당을 비토하는 데 썼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장수로서의 센스도 없는 것이요, 장수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정작 현장에서 싸우겠다고 총칼 들고 나간 후보들은 사기 충전한데 이들의 사기를 죽이기까지 하니 이것은 진짜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어제 이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 진짜 이건 혼났습니다. 네. 혼났습니다. 네. 그러니 이것은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란다. 진짜 왜 시도 의원 후보들 잘 싸우고 있고 저렇게 사기 충전돼 있는데 왜 이들이 계속 사기가 꺾여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걸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 분 한 분 다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 제가 아니라 당원들이 기억할 겁니다. 네. 누가 지금 6.3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누가 진심을 다해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내 개인의 정치만을 위해서 6.3 지방선거가 패배하든 말든 내 정치를 위해서 발언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어제 손수조 대변인, 김효은 대변인 두 분 다 현장에 계셨다고 해서 네. 저 이야기를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연일 그 장덕 대표에 대한 환호와 연호가 있었고 현장 최고위 자체도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 극찬하는 이 시정평가를 과반 넘는 어떤 긍정평가를 또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질비했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걸 아는데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 마치 싸움 난 것처럼 인식을 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정복 시장이 정말 잘한 게 많아요. 예. 그러면 유정복 시장이, 국민의힘의 유정복 시장이 시장이 되고 났더니 이 4년 동안에 인천이 이렇게 좋아졌다를 말해도 아까운 시간이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 다시 한번 유정복 시장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도 아까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원주택 같은 경우도 너무나 좋은 거였어요. 저는 사실 포퓰리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루에 1,000원,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은 30평대 아파트가 제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우선적으로 지금 인천 지역에 1,000호 정도가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약 5대1의 경쟁률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5,000호 정도가 공급만 될 수 있다면 이 3만 원짜리 임대주택 30평형이 수급이 맞는 거죠. 수급이 네.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LH에서 이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량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000호가 우선 공급된 건데 이 1,000호를 공급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500억 정도였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근데 이게 그냥 포퓰리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극찬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 위주, 그리고 첫 출생을 한 부부 위주. 네.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인 학계 출산율 0.7 시대에 이거 지금 출산율 정책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너무나 훌륭한 제도이다. 그럼 이런 제도들이 진짜로 시작되고 있는 인천, 이거 국민의힘이 만들어가고 있는 인천에 대해서 홍보에도 부족할 시간에 네. 홍보가 아닌 지금 당내 비판을 하는데 그 시간을 썼다? 아유. 저는 그냥 장수로서의 자질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당내 어른들일수록 더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거 당협위원장이면 나이 불문하고 어른인 겁니다. 그럼요. 당협위원장부터는 나이를 불문하고 당의 어른인 거예요. 관리자인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책임 있는 말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그럼 지금 6.3 지방선거에서 진짜로 힘든 상황이라고 느낀다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낀다면 이때 내 편에 북치고 장구치고 갱가리 쳐서 사기 올려주는 게 장수의 역할이에요. 아, 그렇죠. 장수가 여기에서 병사들 같이 싸우려고 무기 들고 있는데 야 이번 선거
이 싸움 끝났어. 우리가 질 거야. 우리 다 죽을 거야. 싸우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지죠. 사이가 예. 떨어지죠. 근데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장수들은 장수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아직 60일 남았습니다. 기간이 60일이면요 정치에서 60년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60일 안에 천지가 개벽할 수 있는 사건이 정치판에선 일어납니다. 예. 맞습니다. 뒤집을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국회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 장님들께 간청드립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많이 드리는데 내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개파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번 선거만큼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 지도부가 부족하면 채워주십시오. 현장에서. 그게 장수들 역할 아닙니까? 네. 너무 좋은 그리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도부에게 할 말이 있으면 지도부에서 말 못할 직입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앞이 아니라 쇼가 아니라 우리한테 전화해서라도 우리를 찾아와서라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더 나은 제안이 있으면 제언해 주십시오. 어제 얘기하신 분들 중에 정책 제언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있습니까? 아이디어 제공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있으세요? 이러니까 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지 마시라. 나쁜 정치 하지 마시고 정말 이기기 위한 싸움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간청드립니다. 네. 너무 말씀을 잘 해줘가지고 제가 더 첨언할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또 근데 당에서 이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대구 공천 관련해서도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장동 대표께서 주말에 또 매일신문 유튜브 출연하셔서 원내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사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 어제 나온 입장들은 기차는 떠나고 라고 짧은 글을 또 올리기도 했고 또 굉장히 장문의 또 호소문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무소속 출마 강행 의지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지금 있고요. 또 한편 주호영 의원도 가처분이 기각되자 또 항고를 하겠다. 계속 법적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 지지자분들께서도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최고위원께서 혹시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 보관은 없습니다. 어려운 사실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최고위원들에게 공천 권한이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공관위의 권한이고 저희들에게는 지금 이 모든 후보들도 아닙니다. 주요 지역의 후보들에 대해서 최고위의 의결이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 공천 과정이나 경선의 방식까지 저희들이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원칙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죠. 근데 제가 지금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진숙 후보의 경선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경선에 네.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사실 이게 장 대표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많은 후보들이 나섰기 때문에 이게 8분이나 됐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A, B조 나눠서 다 경선해서 A조에서 우승자와 B조에서 우승자 최종 결승을 하는 형태로 해서 전원 경선을 원래 주장하셨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찬가지지만 당 대표 역시도 당의 공천 과정을 전체를 핸들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바로 레거시가 욕하는 포인트가 되죠. 이건 여야 할 거 없습니다. 네. 예, 당 대표가 공천을 쥐락펴락 다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다. 공간이가 꾸려지면.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공천 과정에서 저는 우리 지지자들의 민심을 너무 못 읽었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심을 너무 못 읽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민심을 읽었더라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우선 가장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뤄진 일들은 지금 또 경선이 여기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다 무효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경선이 또 네. 늦어지게 되면은 사실 이 재보궐도 만약에 원내 현역이 나간다면 5월 전까지는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확정이 4월 말 아닌가요? 그렇죠. 네, 4월 말. 4월 말. 늦어지면은. 네, 그럼 네. 4월 말이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재보궐이 내년에 뜨는 맞습니다. 경우가 발생을 하게 경선 되죠. 과정이 굉장히 네. 또 정교하게 또 네. 일정 맞춰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권한이 다가 아니라서 뭔가 명확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더라도 경선은 결과론적으로는 당원 중심으로 가야 맞다. 저는 당원 100%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 사람 아닙니까? 알고 있죠. 네, 근데 당원 100%를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인데
공천은 앞으로 이게 당원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돼야 된다. 이게 한 번에 변화하지 못하더라도 네. 이 원칙을 중심으로 둘 때 당의 당원들도 효능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당원들도 이 자긍심을 갖고 이 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대구 사건은 저는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도 결국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이실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주호영 의장님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6선이나 하셨는데 6선님 24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24년이나 이 정치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에 빚을 많이 지시기도 한 분이고 네. 또 당에 공과 가를 남기기도 한 분이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30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당의 해가 되고 당원의 해가 되고 국가의 해가 되는 결정은 하지 않으실 거라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이야기 좀 정리하고 네. 사실 민주당 얘기가 훨씬 중요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 게 완전 코미디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전쟁 난 것도 아닌데 남의 나라 전쟁 나서 전쟁 추경한다는 말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어제 대표께서도 좀 강하게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짐 캐리 예산, TBS 뭐 예산 이런 것들이 무더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1,400조를 넘겼나요? 네. 네, 1,400조를 넘겼고 지금 이번 이 전쟁 추경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26조 2천억에 달하는 지금 추경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한 가구의 소득이 1억이 넘더라도 지원을 한다. 그렇죠. 네. 해서 지금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4조 8천억에 이르나요? 4조 8천억에 이르는 그렇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방식입니다. 뭐 어떤 방식?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는 이거 지금 근권 선거예요. 네. 이거 지금 옛날식의 근권 선거인 것이고 매표 행위인 것입니다. 제가 이거 최고위 발언에서도 말했지만은 이재명식 현대판 근권 선거요 매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면 이들이 하는 말은 야 국민의힘 니네들 지금 이 전쟁 상황 때문에 국민들 힘든 거 안 보여? 기름값 올라서 힘든 거 안 보이니? 돈 좀 지원해주겠다는데 왜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과 이재명에게 묻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청년들 어깨에 올라가져 있는 1,400억은 안 보이십니까? 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빚들은 1,400조는 안 보이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빚은 이들은 지금 태어나 보니 영문도 모르고 대한민국에 태어나 보니 영문도 모르고 빚도 안고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리는 거고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저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이 어마어마한 26조 2천억이라는 돈 안에 지금 중국에 짐 들어주기 이 전쟁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태양강이랑 지금 중국 태양강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전쟁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러한 예산들을 쏟기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보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고 중국인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눈치를 보는 국가라는 오명을 계속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오명이 아니라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 역시도 지금 지방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중국인을 향한 매표 행위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요. 중국인 지원하는데 왜 우리 애들한테 지금 어깨에 빚을 안깁니까? 제가 이게 애가 5이라서 화가 나요. 진심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 애들한테 어깨에 빚을 안깁니까? 우리 부모들이 재산은 못 물려줘도 빚도 안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애들 어떻게 갚아 나갑니까? 이거 시나리오가 너무 뻔해요.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애들 월급 받으면요. 이거 다 세금으로 뜯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세수가 안 차는데. 이번에 이런 얘기예요. 또 여기 민주당에서 26조 2천억 원 추경에 우리 빚 하나도 안 냈어. 그렇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거 추가 세비야. 네. 이거 지금 우리들이 초과 세수로 한 거지 빚 하나도 안 냈어. 근데 왜 난리야? 대한민국 법에요.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뭐부터 하게 돼 있어요? 빚 갚아야죠. 빚 갚게 돼 있습니다. 빚 갚아야죠. 빚이 1,400조라고요. 왜 법을 안 지켜요? 빚부터 갚게 돼 있잖아요.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하면.
자, 이런 부분들을 네. 지금 국민들이 모르신다라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금권 선거하듯이 이렇게 돈을 뿌려서도 안 되지만 왜 중국에 뿌립니까 이걸? 우리나라 중국 여행 가면 짐 들어줍니까? 오히려 한한령 지금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죠. 페널티 받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지금 중국 무비자 정책 제가 이 첫날부터 반대를 했는데 이 진짜로 중국의 하니까 저 뭐 현중 정치인이 돼 있죠 지금 이게 레거시들에 의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외교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정상적 정책으로서 관광 유치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정상적 정책으로 정상적인 사고로 예산 집행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5년과 이재명 정권 1년 이 6년 동안에 추경이 12번입니다. 네. 추경 12번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6개월마다 추경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러니까 지금 빚잔치 하는 거예요. 지금 보수 정권은 반대로요. 이명박 정권 5년, 문재인 정권, 이명박 정권 5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 5년, 윤석열 대통령 정권 이 기간 동안 해봐야 추경이 다 합쳐봐야 5번인가 뿐이 안 돼요. 맞아요. 이게 지금 어떤 정당이 진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기 지금 이영풍 TV 보시는 분들이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진짜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 어떤 정당이 누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려고 하는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만 좀 첨언드리고 네. 싶은 것이 실제로 윤석열 정권 그 시작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 한참 벌어졌었죠.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오히려 사실 국제적으로는 훨씬 더 파급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때 전쟁 추경이라는 말 당연히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 당시에 유류세를 인하해주는 방식, 그러니까 추가 세수를 얻겠다가 아니라 세금을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유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환율도 1,200원대로 방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이란 전쟁이 사실 막 장기전으로 갈지 말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되기도 전부터 이미 환율 1,400원대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가도 뭐 호르무즈 해협 얘기하긴 하지만 지금처럼 수급처가 없었던 전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전쟁이 벌어져도 이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윤석열 정권 때는 그 지난 정권 최초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해서 IMF나 S&P나 OECD 다 극찬을 했거든요. 그럼요.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죠. 당시에.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때 5년 동안 나라 빚이 400조가 늘어났고 이재명 정권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작년 올해 각각 100조씩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추경을 벌써 2번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좌파들이 빚지면 우파들이 갚는 이런 패턴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부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패턴이 잘못 네. 걸려들었어요 사실은. 예.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빚내고 경제 파탄시켜 놓으면 이게 경제라는 게 우리가 카드값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달에 1,000만 원 카드 빚을 썼다. 이거 이번 달에 안 터지거든요. 다음 달에 그렇죠. 터져요. 예. 근데 맞습니다. 다음 달에 어떻게 해서 또 한 달뿐이 연장됐으니까 또 카드빚 땡겼다. 땅 카드로 그렇죠. 또 땡겼다. 이거 이달에 안 터져요. 맞습니다. 그 다음 달에 터져요. 카드 한 3개인데 그 다음 달에 또 1,000만 원 빚 냈다. 네. 이게요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빚 내고 빚낸 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터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국가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좌파 정권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빚을 내놓으면 그러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거 한꺼번에 폭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때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니네가 정권 잡자마자 경제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또 선동된 사람이 있네. 환장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진짜. 그럼 어찌됐든 간에 네. 우파 정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돈을 갚아나가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패턴이 지금 계속해서 걸려들고 있는 것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대변인 하신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죠. 예를 들어서 이걸 지원한다라고 해도 세금 인하 등 유류세 지원 등 인하 등 세금을 감면하면서 이걸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었을 때는 국민들이 내가 돈을 받았다고 인식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난달에 냈던 이제 기름값 정도네. 그럼 아 다행이다. 가 되는 건데 네. 야 어차피 이랬으나 저랬으나 똑같은 돈이면 돈 줘버려. 그렇죠. 이건 매표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보수가 얘기하는 선별적 복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필요한 곳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진짜로 힘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필요한 인프라에 돈이 투입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구소득 1억이 넘는 곳에까지도 지금
지원금을 주면서 여기만 해도 4조 8천억의 예산을 잡아뒀다.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이다. 이런 것들이 매표행위다. 이것이 지금 재정을 갉아먹는 행위이고 나라의 경쟁력을, 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계속해서 낮추는 것들이다. 사실 하위 70%란 말도 전 처음 들어봐요. 그럼요. 하위 70%가 하위 어디 있습니까? 이미 중상층이 그렇죠. 중상 이상이 20%나 포함이 되는데 맞습니다. 하위 70이 어디 있습니까? 중위소득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럼요. 우리가 다 그 소득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결과적으로 최상위 30% 빼고 다 준다는 말을 이렇게 거의 그게- 바꿔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몇 명이었죠? 약 3,580만 명 이렇게 3,588명. 됩니다. 네. 네, 짧게 마지막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 우리나라를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우방국들이 미국을 도와주지 않는다 하면서 한국을 또 직격을 했거든요. 근데 또 우리 지금 이재명 정권은 우리 전통적인 우방국인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이런 지금 처세를 하고 있는데 정작 북한에는 이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여정 위원장에게. 그리고 이제 네, 우리나라의 또 천안함 사건이나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의 입장들은 늘 북한이 사과 요구한다고 사과하겠냐. 굉장히 수동적이었지 않습니까? 이 유가족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만들었는데 이 상황들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거 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다. 이건 국가의 자존감을 내려놓는 행위다. 네. 그리고 이재명 자존심, 자존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려놔도 돼요. 네. 근데 본인이 대통령직에 앉아 있을 때 본인이 자존심을 내리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국민들의 자존감을 내려놓는 행위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네. 지금 북한은 명백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적국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에 무인기를 이게 진짜 우리가 날린 건지 아닌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했다 합니다. 그 북한에 어떤 피해 있었습니까? 이거 피해가 있었나요? 전혀 없어요. 이거 천안함 격침 사건이나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처럼 대한민국에 지금 꽃 같은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것처럼 피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작 받아야 될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면서 이런 거에 지금 유감 표명하고 사과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까지 북한에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의심해야 될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북한에 절절매는 것인가? 어떤 약점이라도 잡힌 것은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미 이거 계속해서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2018년도에 북한에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고 이것이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7년 8개월의 징역형 그리고 2억 5천만 원의 벌금 3억 5,200만 원의 또 추징금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건 확정 판결이에요. 네. 이재명이 평화부지사라는 직제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 직제라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평화부지사에 이하영을 임명했다고 언론들이 막 홍보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때 대한민국에 평화부지사라는 직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거 경기도 조례조차도 통과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어허. 개정 조례가. 네. 그래서 실제로는 연정부지사로 임명을 해놓고 신문에 언론에 평화부지사라고 이름만. 홍보를 한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왜 급했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허. 자 그러면 직제가 없던 직제를 만들었으면 내가 시킬 일이 있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당의 대변인이란 직제가 없었어요. 네. 없어. 이때까지 존재한 적이 없어. 근데 제가 대변인이란 직제를 만들면서 내가 박민영을 임명했다 쳐요. 그럼 지금 내가 없던 직제를 만들고 임명했으면 뭔가 시킬 일이 있어서 그럼요. 특수한 인물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특임 개념인 거죠. 그래야 이게 합리적 추정 아닙니까? 그렇죠. 아 김민수가 대변인이라는 역할에 박민영을 통해서 뭔가 특수한 임무를 부여하려고 했구나라고 판단해야 이게 상식적인 해석 아닐까요? 네. 네. 맞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평화부지사. 그럼 지금 거기에 무려 지금 800만 불이죠. 네. 이 큰 금액을 이화영이 평화부지사가 고작 평화부지사가 강크게도 자기 마음대로 이거 북한에 이거 불법 송금을 했다고요? 말이 안 되죠. 이것을 과연 어떤 국민이 얼마나 믿을까요? 제가 볼 때 이거 북한이 한마디만 하면 이 정권 무너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허. 북한의 한마디에 이 정권의 수명이 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그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겠는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네, 저도 그렇게 듣고 나니까 네. 좀 이해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뒤에 합리적인 네. 의심이 든다라고 얘기해야죠. 네, 요즘 합리적인 뭐만 의심이 하면 든다. 가짜뉴스라고 하니까. 합리적 네. 의심이 든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계신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방송 시간이 다 돼가서 더 이상 얘기 못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대한민국 국가 정세가 굉장히 잘못된 체제의 변형 또는 전복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근거들이 모이면은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정권 그리고 민주당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절대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작은 것들을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 상황이라는 큰 스케치를 한 번 정도 봐주시고 지금 6.3 지방선거 앞에서 대한민국 지키는 마지막 선거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싸워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러네요. 네, 정말 많이 예, 네. 꽉 차고 네. 알찬 또 그런 말씀 많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네, 최근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박민영 우리 그 대변인은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은데 진짜 우리 당의 미래 인재라 생각돼서 얼굴만 봐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오늘 이렇게 대변인 임명되고 처음으로 또 이렇게 그렇죠. 방송에서 같이 자리하는 예. 거라 굉장히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 박민영 대변인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영콩 TV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뵐 수 있게 네. 열심히 해서 자리를 잘 지키고 네, 있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네. 응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